오늘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큰며느리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 속상한 어느 한 며느리분의 사연입니다. 이제 곧 설날이 다가오네요. 지겨운 설날이네요. 설에는 신정이랑 구정이 있지요. 저에게는 구정이나 신정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정은 저에게 쉬는 날이 되겠군요. 저희 시댁은 저 결혼하는 동시에 많은 것들이 바뀐 집구석입니다. 보통 신정은 아니고 구정에 가족끼리 다 모이잖아요. 저희 시댁은 신정에 모여야 했습니다. 그것도 저 결혼하는 동시에 말입니다. 저도 회사에 다니고 남편도 회사에 다닙니다. 아직 애는 없으니 신정은 남편과 쉬면서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첫 추석을 보냈는데 돌아오는 신정에도 다 같이 모여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전 이게 뭔 소리인가 싶었지요. 남편과 새해 정동진 가서 한 해를 잘 시작하기 위해 여행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시니 짜증이 났습니다. 추석엔 저희 시댁은 가족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삼형제 중에 저희 남편이 첫째고 제일 늦게 장가를 갔습니다. 동생 둘은 저희보다 일찍이 장가를 가서 동서 둘이 있고요. 저는 첫째 며느리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첫 추석부터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닭도 5마리씩이나 하고 산적에 고기에 나물 들이며 예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종갓집 음식 하듯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이에요. 동서들도 힘들게 일하지만 시어머니는 맏며느리가 새로 왔다면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더라고요. 또 셋째 며느리는 아이가 있어서 일을 일절하지 않았어요. 저는 회사 생활을 많이 한 터라 집안 살림에는 일절 관심도 없었고 잘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래도 결혼을 했으니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은 뜨거운 물은 사용 안 해요. 추석이라 아주 춥지는 않지만 그래도 설거지 같은 걸 찬물로 하려고 하니 정말 손이 시렵더라고요. 저희 시댁은 정말이지 지금도 적응이 되지 않지만 처음에는 더더욱 적응이 쉽지 않았어요. 모든 걸 다 찬물로 하시고 보일러 또한 잘 틀지 않았습니다. 기름진 음식 담았던 그릇은 뜨거운 물로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퐁퐁과 고무장갑을 끼고 해야 합니다. 가끔 나물을 삶았던 물이 있으면 그걸 받아 놨다가 거기에 설거지를 넣어둔 후에 설거지를 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전 여름이든 겨울이든 뜨거운 물은 가동을 해놓고 사는데 이건 완전 적응도 안 되고 해서 어머니 이거 뜨거운 물 틀어서 설거지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그냥 퐁퐁으로 여러 번 닦아서 해라 이러시는데 정말이지 요지부동이었어요. 어른이 하는 말에 계속 토를 달 수도 없고 저는 꾹꾹 참고 추석을 버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월 1일 신정이 되었는데 정말 시댁에 가야 하나 했습니다. 친척분들은 한 분도 오지 않으시지만 삼형제 모두가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날 오라고 하셔서 회사를 마친 후 남편과 함께 툴툴거리며 가게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간단히 저희끼리 밥 한 끼 먹고 끝난다는 말에 저는 여행을 포기하고 갔습니다. 뭐 그 사이 남편과 티격태격 했지만 오라고 하시니 갔지요. 갔더니 명절에 하는 것과 같이 잡채도 해야 했고 나물에 전에 뭐 엄청 준비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전 재래시장이 앞에 있어서 같이 가서 이것저것 장을 봤습니다. 어머님은 잡채하면 다들 먹으려나? 그러시길래 저희는 저번 추석에 싸간 것도 아직 냉동실에 있어서요. 이번에는 안 해도 될 것 같긴 해요. 라고 하니 너가 싫어한다고 안 하면 쓰냐? 라고 하셨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런 질문들을 저에게 많이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요리할 줄도 모르고 잘 모르는데 저에게 자꾸만 물어보시니 명절 아니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던가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다 그래도 너희 아버님도 좋아하니 해야지 너희 남편이 이건 좋아해 라고 하시며 제가 말하는 것에 모두 무조건 반대로만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물어보시지 말고 그냥 무조건 하시면 되는 건데 다 그렇게 일일이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 다 좋고요. 그건 그렇다 치는데요. 제가 황당했던 건 동서 둘은 다음 날인 1월 1일 날 온다는 거예요. 그동안 둘이서 큰며느리가 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며 제가 이제 큰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모든 건 제가 해야 하는 거라면서요.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종갓집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결혼 전에는 이런 거 전혀 고민해 본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황당한 일이 생기니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동서 둘도 몇십 년 동안 시댁 명절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1, 2년 먼저 결혼해서 한 건데 너무 억지 같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올 동서네들 가족 오기 전에 음식을 해야만 했어요. 큰며느리라는 타이틀이 있긴 하지만 명절도 아니고 새해 가족들 모여 조촐하게 저녁 한 끼 먹는 줄만 알았더니만 1박 2일 동안 음식해야만 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남편도 전혀 몰랐다는데 이건 뻥 같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분명 말하지 말라고 하신 듯 했습니다. 저는 하루 자고 다음날 가족들 모인다는 소리에 저희는 오늘 모이고 오늘 집에 가는 줄 알고 준비도 전혀 못하고 왔어요. 그럼 오늘 준비해놓고 잠은 집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오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바로 아니 그럼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 나 혼자 다 하라는 소리니? 음식 준비하려면 새벽부터 해야 하는 건데 뭐하러 집에서 자고 오니? 그냥 자고 가거라. 그러시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전 네 어머니 라고 하고 저녁 먹고 이것저것 준비하고 잤네요. 알람을 맞추긴 했지만 잠을 자려 해도 불안해서 잠도 안 오더라고요. 남편은 힘들었지? 라고 하는데 아무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뭔가 남편에게 속은 것만 같았고 지금 당장 따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어차피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 없이 누웠네요. 남편은 옆에서 아침에 내가 같이 도울게. 그러는데 이건 뭔 소리를 하는 건지 기가 찼어요. 저번 추석에도 남편이 부엌 근처에만 오면 넌 부엌 일절 들어와 도와주지도 않더니 네 애미는 안 보이고 네 마누라만 보이냐? 그 소리에 남편은 꼬랑지 내리고 바로 대장했어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도와준다는 말을 하다니요. 글쎄요. 말로만 하는 소리 같아 더 듣기 싫고 짜증났습니다. 맏며느리는 원래 이래야 하는 건지 참 왜 결혼했나 싶었습니다. 눈에 뭐가 씌었었는지 그냥 참고 혼자 독신으로 살걸. 별별 생각 다 하며 잠도 안 오고 그렇게 밤을 꼴딱 샜습니다. 전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 어머니와 음식을 정신없이 했습니다. 완전 명절날이 따로 없었어요. 그렇게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고 점심을 또 열심히 차렸어요.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굉장히 피곤하고 특히 제 정신 상태가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점심을 거의 다 차릴 때쯤 둘째 동서네가 왔네요. 이어 셋째 동서네가 언제 오려나 눈 빠지게 기다리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어머니가 통화를 하시더니 셋째네는 못 온다네요. 애가 열이나 못 온다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셋째 동서네는 결혼하고 얼마 안 있다 바로 애가 생겨 그때 당시 애가 어렸어요. 뭐 애가 아프다니 못 오는 거겠지만 그렇게 못 올 줄 알았다면 음식 준비를 이렇게 전날부터 미리 해야 하나 싶었어요. 뭐 저도 결혼해서 얼마 안 되어서 동서들과 친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침 먹은 거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점심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있는데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술을 한잔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운전은 나보고 하라는 건지 좀 짜증이 나긴 했지만 시댁과 거리가 멀지 않기에 저는 그냥 그래 먹어라 이놈아. 그런 마음으로 남편을 째려봤지만 쳐다도 안 보고 마시더라고요. 가음은 하지 않았지만 운전은 또 제 몫이 되었네요. 그렇게 둘째 동서와 먹은 걸 치우고 찬물로 설거지를 했네요. 동서와 같이 서서 하는데 어머니께서 둘째 넌 싸갈 음식 챙겨라. 그러시대요. 설거지가 제일 힘들고 전 손이 꽝꽝 얼어 누가 도와줬으면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모든 건 다 제 몫이었네요. 그렇게 잡채며 불고기거리며 바리바리 새 집으로 나눠 쌌는데 어머니께서는 저희에게 이거 셋째네 집에 갖다 주고 집에 가거라 그러셨어요. 제가 전날 음식까지 다 했는데 배달까지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와 정말 이쯤 되면 이건 평생을 저에게 다 모든 걸 하라고 하실 것 같았어요. 이럴 거면 첫째 며느리 다 내놓고 싶었습니다. 이놈의 남편이란 놈은 네, 저희가 가다가 들려서 주고 갈게요. 그러는 겁니다. 나도 집에 가 쉬고 싶고 내일 출근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밤새 잠도 못 자서 눈이 시뻘건 저는 안 보이나 봅니다.
거기에 더 황당한 건 남편이란 놈은 술까지 한잔하셔서 운전도 제가 해야 했어요. 셋째 동선에는 한강다리 건너야 해서 저희 집이랑은 3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차도 겁나 밀리는 곳인데 힘이 다 빠지는 겁니다. 진짜 마음속으로는 남편에게 개욕을 했지만 다 참았어요. 이렇게 시댁에서의 막노동 수준의 일을 마치고 동선회에 도착했는데 전 솔직히 얼굴도 보기 싫고 남편에게 주고 오라고 차에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남편에게 나 임신해서 애 낳으면 시댁에 가서 지금처럼 일 못해. 확실히 알아둬야 해. 당신이 말 못하면 내가 뭐라 해도 말리지 말어. 알았어? 라는 말을 하고 남편에게 못을 박았어요. 그렇게 돌아오는 명절에 전 또 큰며느리라는 타이틀에 맞게 상상 이상의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한 해가 끝나가게 되는 지금 전 임신 막달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전 이번 신정에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아직 동동이가 태어나려면 더 기다려야 하지만 노산의 막달이니 전 절대 못 간다고 남편에게 못 박았네요.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며칠을 제 눈치만 보고 있지만 전 힘들어서 못 간다고 할 예정입니다. 사실 첫째 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3명의 며느리가 있는데 저에게만 특별히 집안일을 과다하게 시키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신정에 모였던 적도 없는데 저 결혼하고 바뀐 것도 억울하고 싫습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만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맏며느리로 결혼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남편이 결혼 전에도 우리 삼형제라 다 같이 똑같아서 괜찮아. 이런 말들을 하였는데 막상 결혼하니 몰랐던 부분들과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외에도 큰며느리라는 이유로 여러 일들을 해야만 했어요. 친척 결혼이며 가족 행사 등등 저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줄줄 이었네요. 같은 형제면 어느 정도는 서로서로 도와가며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큰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 인간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었는데 정말 억울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몸 무겁고 힘들어서 신정에는 못 간다고 하려고요. 구정에는 가겠지만 가서도 적당히 일할 거예요. 동서들도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가 있지만 어머니가 저에게만 시키니 조금은 당연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하는 듯 합니다. 나이 차이도 그리 많이 나지도 않은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제가 둘째나 셋째 며느리였다면 저도 동서들처럼 약간은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했을까요? 힘든 입장이 아니라 안 힘든 입장이었다면 저도 어떻게 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동서들이 다 미워 보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도 전혀 느껴지지는 않네요. 아무튼 저도 큰며느리로서 해야 하는 일들은 하겠지만 임신한 상태에서 제가 누려야 할 부분은 어느 정도는 가져보려고요. 제 몸 혹사시키면서 큰며느리 일하기는 억울한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 반응이 어떻게 나오실지 걱정은 되지만 할 말 못하고 가만히 있기보다는 제가 말할 수 있을 때는 해야 할 것 같아 밀어붙여 봅니다. 무슨 일 일어나면 후기글 다시 보낼게요. 후기글이 없다면 조용히 넘어간 거겠죠? 저희 엄마는 어렸을 적부터 사치 부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사치로 인한 피해가 남편과 자식들에게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엄마에게 저와 오빠는 그저 짐 같은 존재였습니다. 직장도 다니지 않았던 엄마는 항상 바빴던 것 같아요. 엄마는 21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30살인 저희 아빠를 만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1살이면 놀고 싶었을 나이기도 하고 원하지 않던 임신이라 그랬던 것인지 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형편에 맞지 않는 옷과 신발, 가방들을 계속해서 사들였고 저희는 제대로 된 옷도 하나 얻어 입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어린 엄마를 이해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고 참 바쁘게도 일을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6살이었을 때 경제적으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엄마에게 애들 클 때까지만 가정에 집중해주면 안 될까? 아니면 상황 좋아질 때까지만 같이 일해볼 생각 없을까? 했다고 해요. 엄마는 아빠의 뺨을 때리면서 뭐? 언제는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준다고 약속했잖아. 그때 애를 확 지워버려야 했어. 괜히 저런 것들을 낳아가지고
너 같은 새끼랑 평생 살게 되고 이젠 일까지 하라는 말을 듣게 되네? 라고 했답니다. 그날 아빠는 엄마와 싸우자마자 집을 나갔다고 해요. 계속되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차에서 삶을 끝내려는 도중 저희가 계속 아른거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여전히 엄마는 사치를 부리느라 바빴고 아빠는 엄마의 빚을 갚느라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 남매는 제대로 된 케어를 받지 못했어요. 일어나서 씻는 것과 입는 것, 먹는 것까지 알아서 해야 했죠. 저와 5살 차이 나는 오빠는 저에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부모 노릇을 해주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딜 가든지 저를 챙겨주고 저를 먼저 생각해 주었어요. 저는 그런 오빠를 잘 따르며 사이도 좋았습니다. 오빠가 학교를 끝마치고 올 때까지 저 혼자 아무도 없는 집에서 오빠를 혼자 기다리는 동안 과자라도 사 먹고 있으라고 항상 100원을 쥐어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엄마의 사치는 저희가 크는 동안에도 계속되었어요. 결국 엄마는 돈이 좀 있다는 남자와 바람이 나서 어느 날 저희의 곁을 떠났어요. 하지만 엄마는 떠나기 전 아빠의 명의로 빚을 더 많이 지고 갔고 결국 저희 가족은 빚더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잘했던 오빠는 할 수 없이 대학을 포기하고 상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아빠는 공부를 잘했던 오빠가 대학을 가기로 원했지만 집안 사정상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는 지금까지도 항상 미안해하고 있어요. 상고로 진학하여 오빠는 은행원이 되었고 아빠와 함께 엄마가 쌓아놓은 빚들을 함께 청산하기 위해 엄청 노력했어요. 오빠는 제가 중학교에 다니면서 밥이라도 굶을까 걱정되어서 항상 문자를 남기며 가끔 집에 올 때마다 5,000원씩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그러면서 오빠는 항상 공부라도 잘해야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 공부만큼은 열심히 하라고 했고 그 말을 따라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저를 위해 자신처럼 대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일을 하면서 제 등록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더군요.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가 아빠에게 자신처럼 성인이 되자마자 사회생활에 뛰어들지 않게 해달라며 저는 꼭 대학을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소문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통화로 합격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휴대폰 너머로 펑펑 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빠에게도 알려주었는데 엄청 기뻐하셨어요. 오빠는 저를 위해서 대학교 근처에 자취방까지 마련해 주었어요. 오빠는 제가 입학하는 모습을 본 뒤 군대에 들어갔고 저는 오빠에게 보답하기 위해 대학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하며 아르바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저는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고 조금이나마 아빠와 오빠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꿈에만 그리던 회사였지만 사회생활은 상상한 것보다 어마어마하더군요. 사람들 비유도 맞춰주며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최대한 완벽하게 해내야 하고 정시 퇴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회생활에 많이 지치기도 했지만 저희 가족을 바라보며 항상 힘을 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제가 27살이 되던 해 저희 가족은 모든 빚을 갚게 되었어요. 빚을 모두 갚은 그날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모여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항상 저희는 생일날에도 케이크가 부담되어서 초코파이 위에 초를 하나 꽂고 생일을 보냈었거든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조금 여유로워졌고 1년 뒤 오빠는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새언니 되는 그분은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이었어요. 새언니와 오빠가 결혼하는 날 저희는 오는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반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원래 저희 집의 경우 아빠는 엄마와 결혼하면서 친가와 거의 연을 끊었었기 때문에 친척분들이 거의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작은 삼촌과 막내 삼촌이 오빠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었고 아빠는 오랜만에 본 형제들의 모습에 눈물이 맺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사를 잘 마치고 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가 입장을 모두 마치고 사회를 봐주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처음에는 저희 식장에서 나는 게 아니라 복도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줄 알고 그냥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소리가 나서 저희 오빠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아빠에게 잠깐 나갔다 오겠다고 하고 제가 밖으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그 밖에는 딱 봐도 짝퉁으로 보이는 명품들을 걸치고는 자기를 왜 들여보내지 않냐며 큰 소리를 떵떵 치는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그 아줌마를 저희 쪽 축의금을 걷고 있는 오빠 친구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기 있는 남자 엄마라고 왜 들여보내주지를 않아? 죄송한데요. 저희는 현우한테 엄마가 없다고 들었어요.
괜히 들어가셔서 일 만드실 작정이시면 그만두시고 나가주세요. 너네가 뭔데 나한테 나가라 말아야? 현우한테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인데 지금 이러고 싶으세요? 현우 엄마이시면 더더욱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알고 보니 그 싼티나는 아줌마는 저희를 버리고 떠났던 저희 엄마였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성형 부작용이 온 듯 빵빵하고 축 처져서 알아보지 못했지만 자세히 보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힘들게 살아온 저희 오빠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난동을 피우는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시지 마시고 저랑 나가서 이야기해요. 어머, 너 현진이? 엄마 기억나지? 어휴, 너가 날 닮아서 예쁘게 크긴 했구나. 그만하시라고요. 이리로 오세요. 라고 하면서 엄마를 억지로 끌고 호텔 1층에 있는 카페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내려가면서 오빠 친구들한텐 문자로 뒷정리를 부탁한다고 이야기를 한 뒤에 나가게 되었어요. 본식이 끝나고 나면 가족들끼리 사진도 찍어야 하기 때문에 1층 카페에 제가 있을 테니 그때 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는 도중에도 입을 멈추지 않고 쉴 새 없이 움직이더군요. 귀를 막고 싶을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아서 무시하고 있다가 조용 좀 하세요. 시끄러우니까 했습니다. 무안했는지 혼잣말을 좀 하다가 조용히 하더군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4인 테이블에는 다 사람들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저희는 2인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가까이서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할 말만 하려고 바로 말을 꺼냈어요.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뭘 어떻게 알고 찾아오긴 찾아와. 내 아들 결혼식인데. 요새 여자들 참 자랑하는 거 좋아해. 네 새언니 될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그렇게 올려대는데 엄마 된 도리로서 한번 찾아와줘야지. 지금 엄마라고 하신 거예요? 그럼 내가 너네 엄마지 아줌마니? 저는 그쪽을 저희를 버리고 간 이후로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야, 말 정말 서운하게 한다. 역시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저희를 언제 제대로 키워주시긴 하셨어요? 옷 한 벌도 제대로 사주신 적도 없고 보호자 노릇도 해주신 적 없잖아요. 뭔 소리야. 배 아프게 낳아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웃긴다 너. 낳아준 사람한테 고맙다고는 하지 못할 망정. 아휴, 그냥 가세요. 좋은 날 기분 망치게 하지 마시고 2번 말 안 해요. 라고 한 뒤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어지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순순히 가줄 테니까 100만 원만 줘. 어차피 축의금으로 들어온 돈들도 많을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전 꼭지가 제대로 돌았고 진짜 개념도 양심도 없는 사람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어요. 100만 원이 누구지 개 이름이에요? 살면서 또라이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런 상또라이가 저를 낳아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그쪽한테서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도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그때 저희 버리고 사랑의 도피를 떠났던 그 남자는 돈도 안 주던가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돈 줄 거야 말 거야? 꺼지세요. 당신 같은 여자한테는 10원도 아까우니까요. 저 미친년이 말하는 뻔세 봐라. 평생 지금처럼 짝퉁이나 걸치고 다니면서 거지같이 구걸이나 하고 다니세요. 물론 당신한테 돈을 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자리에서 뒤돌아 나가려는데 앞에서 카페에 들어오던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뛰어오더라고요. 왜 달려오는 거지? 라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제가 뒤돌아서자마자 가방에 있던 흉기 비슷한 무언가를 꺼내 저에게 달려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타이밍 좋게 마침 저를 데리러 내려온 오빠 친구들이 저에게 달려들던 엄마를 발견하고는 붙잡아서 저는 다치지 않을 수 있었고 엄마는 경찰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CCTV가 있어서 다행히 처벌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엄마는 저희를 찾아올 수 없었지만 또다시 온다면 그땐 제가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자기 자식한테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이 일을 오빠와 아빠가 알지 못하게 일을 끝내고 싶었지만 경찰 조사를 하면서 다 알게 되어버렸어요. 둘 다 너무나도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지만 일이 잘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 뒤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왜 그렇게 큰 소리가 났냐고 오빠 친구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걷다가 본식이 시작된 후 쉬고 있던 오빠 친구들에게 엄마는 현우 엄마라고 다가오면서 축의금 100만 원만 뺏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오빠 친구들은 안 된다고 했더니 큰 소리로 지금 나 무시하는 거냐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고 해요. 오빠가 여태까지 힘들게 생활을 했던 걸 본 오빠 친구들은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가 식장에 들어가지 않게 하려고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제가 나와서 엄마를 데리고 나가게 된 것이라고 하네요. 다행히 일이 잘 끝나게 되어서 엄마란 사람이 저희 곁에 오지도 못하긴 하지만 아직도 불안하기는 해요.
낳아줬다고 무조건 부모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하듯이 부모도 부모된 도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그러고 보니 이 일이 있었던지 거의 2년이 넘었네요. 지금 오빠와 새언니는 올해 1월에 태어날 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제 조카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뛰어다닐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